안녕하세요. 저는 왕이디라고 합니다. 이름만 보면 중국인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저는 대만계 가정에서 태어나 중국 대륙에서 자라왔습니다. 대만 출신이신 아버지와 중국 푸젠성 출신이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찌감치 베이징 근교로 이주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중국 국적도 지니고 있고 중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주변에선 저를 흔히 중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늘 대만인이라는 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만을 향한 소속감은 아버지를 통해 일찍부터 강하게 심어졌고 동시에 중국 정부의 대만 억압 정책을 지켜보며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대만이 왜 중국 본토에 간섭을 받는지, 왜 중국이 대만을 자기 영토라 주장하며 위협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대만 해협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 상황이 벌어지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또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외교적 압박을 행사할 때마다 저는 중국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키워왔습니다. 이런 제 태도는 학교 생활에서도 종종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베이징에서 다녔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못 박듯이 가르쳤고 제게도 그걸 강제로 주입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대만은 역사적 배경과 정치 시스템, 문화가 전혀 다른 독립된 존재인데 왜 이렇게 중국이 무리하게 편입시키려 하나? 저는 이 질문을 품고 커갔습니다. 그러다 중학생 무렵 우연한 계기로 한국 드라마를 접했습니다. 당시 화면 아래에 뜨는 한글 자막을 보고 충격에 가까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자를 익히느라 오랜 시간을 고생했고 복잡한 필획을 외우며 시험을 치른 기억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사각형 안에 동그라미나 직선이 조합되어 문자를 이루고 발음도 리드미컬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런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어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어설프게나마 한국어 기초 강좌를 찾아보니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음절을 형성한다는 원리를 알게 되었고 곧바로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발음할 때 입술과 혀, 목구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글자를 달리 만든다는 사실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어 한자는 표의 문자의 성격이 강해 글자 하나가 특정 의미를 담고 그걸 익히기 위해선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자모를 조합해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체계였습니다. 저는 한글이 왜 이런 방식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해졌고 그 과정을 파헤치다 보니 조선의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배경이 보였습니다. 발음 기관을 본떠 자음을 만들고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모음을 구성했다는 말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독창적인 문자라면 분명 어떤 거대한 비밀과 과학성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한국을 향한 냉소적 시선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사 중 몇몇은 한국은 중국 문화권의 아류에 불과하고 한글도 한자에서 비롯된 것이니 별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놓고 반박하진 못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글을 더 배워보고 연구한 뒤 이들이 말하는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중국 정부가 대만을 무리하게 흡수하려는 태도가 불만스러웠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 역시 결코 달갑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 저는 베이징의 명문 대학에 입학해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선배들은 제가 언어학을 전공한다면 결국 한자 연구로 귀결될 텐데 대만계인 제가 그런 길을 가는 것이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한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깊이 연구해 그 체계적 우수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중국 학계는 늘 주변 문화를 자기 뿌리에서 나온 가지라고 주장해왔고 한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공채권 관계를 들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었고 따라서 한글도 중국이 준 혜택으로 생긴 문자일 뿐이라고 하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조선 왕실이 독자적으로 무엇인가 창조할 역량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본 훈민정음 해례본 기록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만난 지도교수 또한 제가 한글의 독립성을 강조하자 은근히 불편해했습니다. 교수는 조선시대가 중국 문물을 대대적으로 수용했던 시기이니 문자 역시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중국식 한자 문화가 강세였다고 해도 한글 창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중국 문자 계보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수는 제가 아직 학문적 깊이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넘기곤 했습니다. 저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서양 학자들이 한국어와 한글, 음울론을 어떻게 분석해왔는지 살펴보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한글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0년이 흐르고 대학원을 거쳐 박사 과정을 준비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중국 국내 언어학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연구 논문 발표회가 열리는데 그곳에서 발표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표회는 대체로 중국인 학자들이 모여 중국 문자의 우수성과 중화 사상을 알리는 장으로 활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지도교수가 자리를 주선해 줬는데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한글 연구로 망신을 당하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저를 철저히 감시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모아둔 한글 창제 관련 자료를 모두 동원해 발표회에서 중국 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펼친다면 정면으로 반박해 보자고 말입니다. 한국의 언어사 연구를 통해 얻은 근거, 훈민정음 해례본 번역본, 그리고 서양 음성학자들이 한글을 어떻게 칭송했는지를 상세히 정리해 두면 아무리 중국 중심주의 학자들이 덤벼도 당해낼 수 없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려 했습니다. 하나는 한글이 표의문자가 아닌 순수 음소문자라는 점, 둘째는 발음기관을 본뜬 창제 방식이 갑골문이나 금문 등 중국 상형문자 계열과 전혀 다르다는 점, 셋째는 조선이 자체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인 금속활자 인쇄술의 사례였습니다. 발표회가 열리는 베이징 외곽의 컨퍼런스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대로 중국인 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쩌다 해외에서 온 소수학자들이 보였지만 대만이나 한국 혹은 다른 지역 출신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발표회 첫날에 여러 중국 학자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봤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거의 하나같이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의 김치마저도 중국이 원조이며 한국 측이 그것을 훔쳐갔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한복 역시 중국 한푸에서 파생된 것이고 이른바 조선족 문화가 원류이며 한국은 그저 흉내를 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전통 가락인 아리랑조차 중국 소수민족이 부르던 민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한국 문화를 폄훼하고 중국 기원으로 돌리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첫날 오후에 있었던 발표 중 하나에서는 중국 고대 문헌을 제멋대로 인용해가며 조선은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쳐 명황실에 절대 복종했으니 한글 같은 문자는 조선이 스스로 창제할 수 없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 발표자는 훈민정음 해례본 얘기가 언급되자 그것은 조선 왕실이 비밀스럽게 조작한 기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아직 제 차례가 아니었기에 따로 마이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무대에서 제 발표가 시작되면 정말 치열한 충돌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각오했습니다. 발표의 둘째 날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저를 소개하는 사회자의 멘트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긴 했지만 저는 그 환영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 중심주의로 똘똘 뭉친 학자들이 한국 옹호 발언을 하는 발표를 좋아할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곧 마이크를 잡고 수십 장에 달하는 슬라이드를 띄우면서 한글 창제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한글이 어떻게 입술소리와 혀끝소리, 목구멍 소리를 분석해 자음을 만든 것인지 언급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적힌 기록을 소개하며 왜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이런 문자를 새로 만들어야 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선 전기의 백성들은 한자를 익히기 어려워 의사소통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은 발음 기관에 착안한 독특한 문자 체계를 구상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말하며 갑골문이나 금문처럼 사물의 형태를 상영하는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앞줄에 앉은 어떤 중국 교수는 벌써부터 인상을 찌푸리는 듯했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음 모양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좀 더 구체적인 그림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고이란 글자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에서 유래했고 노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형태, 은 입술의 모양을 본떴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청중들은 한글이 갑골문이나 상형 문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 획이 몇 개 닮았다는 이유로 중국 문자 기원서를 펼치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중국 문명권과 교류하긴 했어도 글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근본 원리를 채택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어떤 중국 학자가 마이크를 잡고 제 말을 끊듯이 간섭했습니다. 그 사람은 조선이 명나라 황실의 조공을 바치며 각종 문물을 배운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는 글자를 전달받았다는 암시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장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암시라는 것이 대체 어느 문헌에서 발견되는지,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왜 그런 중국 황실의 기여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학자는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이어서 한국 쪽 사료나 서양학계에서 연구된 논문을 보면 오히려 조선이 주체적으로 의문 체계를 해석해 만들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중 중 일부가 조용히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여러 문화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한글 역시 그런 갈등이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중국이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도 사실상 자국이 원조라고 우기고 한복이 한포에서 파생되었다며 한국이 세계에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화 사상이 주변 국가 문화를 빨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습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은 그 어떤 논리로도 중국 기원서를 세울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해 한글은 표의문자가 아닌 음소문자이기 때문이라는 근본적 사실이 명백하니까요. 발표 후반부에는 조선의 금속활자 기술과 직지심 체어절 사례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조선이 독자적으로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중 하나를 어떻게 인쇄했겠느냐고 묻자 다른 중국 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맹렬한 어조로 그 금속활자 역시 원나라 시대부터 이어진 중국 인쇄술에서 비롯된 것이니 조선은 별다른 기여 없이 기술을 베껴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선이 당연히 중국과 교류했고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겠지만 직지심 체어절을 실제로 살펴보면 합금 비율이나 인쇄 방식이 중국 것과 전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세종 시기에 금속활자를 추가로 개량해 인쇄 효율을 끌어올린 점도 독자적 발전을 뒷받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국 학자가 한국의 모든 문화와 유산은 조상 대대로 중국에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한국은 지금도 중국 문화를 표절해 세상에 자기를 과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현대 한류 문화조차 중국 고대의 예술 전통을 몰래 흉내낸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자제하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 문화를 전부 표절했다면 왜 수많은 서양학자들은 한글을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독창적 문자라고 평가했는지, 왜 중국 한자와 전혀 다른 음소 표기 방식을 높이 사는지 그 대목을 그저 애써 무시하는 건가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던 해외학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질의응답 시간이 마무리될 무렵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 교류의 경험을 공유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전부 중국의 하위 문화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여러 차례 스스로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며 고유한 전통을 확립해왔고 한글은 그 정점의 선걸작이라고 했습니다. 갑골문 변종이라는 말도 명나라가 설계도를 줬다는 주장도 전부 훈민정음, 해례본의 기록과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언사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얼마든지 자국의 우수성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근거 없는 왜곡으로 한국 문화를 억압하려 들면 학문적 비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친 순간 곳곳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학자들 대다수는 별 반응 없이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해외에서 온 몇몇이 제 발표가 흥미로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이들은 위축된 표정을 짓거나 비난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중국 학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오랫동안 준비했던 한글 연구를 공개적으로 펼쳤다는 사실에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행사 이후에 중국 학계나 정부 측이 저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살짝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만계로서 본디 중국 정부에 좋은 감정이 없었고 학문적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사장 복도에서 우연히 어떤 중국 교수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발표를 두고 대만계 젊은이가 한국을 감싸며 중국 전통을 훼손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본래 조선족의 문화를 도둑질의 멋대로 세계에 알리는 나라라면서 김치와 한복, 심지어 전통 무용이나 판소리까지 중국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한국 정부가 조선족을 선동해 중국 소수민족 문화를 가로채려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몰래 들으면서 제가 어제 발표장에서 언급했던 갈등 상황들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다시금 체감했습니다. 중국은 한글 문제를 넘어 한국이 보유한 문화유산 전반을 자국 기원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행사 말미에 전 참가자를 모아 폐막식 비슷한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회자가 소감이나 인상 깊었던 발표를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몇몇 외국인 학생들이 제 이름을 거론하며 한글 창제 과정에 대한 발표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는 간단한 표창장 비슷한 걸 받았습니다만 중국 학자들은 별다른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흘끗 보며 시큰둥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내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나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으로 인터넷 기사를 뒤져보다가 이미 중국의 특정 온라인 포털에서 한국과 저를 싸잡아 비난하는 내용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글이 무슨 대단한 문자냐. 다 한자에서 빌려왔으면서도 이제 와서 독립문자라고 우기는 한국인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대만계 배신자라는 식의 논조였습니다. 또 어떤 게시글에는 김치 종주국을 자칭하는 한국이 사실은 중국의 절임 채소 문화 파생품을 거짓 홍보한다며 차라리 왕이디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김치 논쟁에서부터 시작해 한글 문제까지 중국이 점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경로로 들려온 소식은 해외 학자들이 이번 행사에서 제 발표가 상당히 논리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저와 후속 연구 협업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양 언어학자 한 분은 제게 연락해 훈민정음 해례본과 발음기관 분석 자료를 영문으로 정리해서 함께 공동 논문을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어차피 중국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중화 사상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고 저처럼 대만계에다 한국을 옹호하는 사람은 달가워하지 않을 테니 해외 쪽 학자들과 협력하는 편이 더 제게 유리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뒤 행사에서 알게 된 다른 대만계 지식인 한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어차피 중국 내에서 이런 반중적 학문 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대만으로 오는 것을 고려해 보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대만에서 자유롭게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대만은 한국과도 활발히 교류해왔고 중국처럼 문화 왜곡을 강제하거나 억지 주장을 펴지 않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언제든 대만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두고 더 나은 환경에서 한글 연구를 이어나가고 싶다는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은 요즘 들어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나 드라마 문화도 자기네 예술 전통이 기반이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전통 무용 안무가 중국 민족 무용을 베끼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하거나 심지어 한국의 전설이나 이야기가 사실 중국 소수민족 전래에서 비롯되었다고 우기는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한글이 중국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한국이 고유하게 쌓아 온 문화 역시 방어해줘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대만 출신이지만 중국의 확장적 태도에 맞서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을 옹호하고 중국 학자들의 주장에 반박한 제 모습이 대만계로서의 정체성과 맞물려 더 뚜렷이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 후에 제 주변 사람들 중에는 제가 괜한 일을 벌였다며 걱정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박사 과정을 마쳐야 하는데 학계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떡하냐는 염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한글 연구로 마음을 굳혔고 중국 정부나 학계가 뭘 하든 저를 통제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만계이면서도 언어학을 하겠다고 나선 순간부터 저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저는 한국 역사의 여러 뒷이야기를 더 조사해 보았습니다. 예컨대 조선시대 언어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백성들에게 정착되었는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글을 어떻게 탄압했고, 그때 한국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글을 지켜냈는지, 광복 이후 한글 전용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여전히 한자를 병용해온 과정 등등, 이런 역사를 살피다 보면 한글이 단지 음성학적으로 우수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 민중의 의지와 삶이 담긴 특별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한글이 현대 한국의 급속한 문해율 향상과 맞물려 여러 산업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 점도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를 해외 학계에 알리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국 쪽은 한글조차 자기 뿌리라고 우기면서
그 어떤 한국 전통도 다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동북공정 일환으로 고구려나 발의 역사를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듯 한글 문제도 비슷하게 접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시도에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 저는 대만계로서 이 상황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역시 중국의 통일론과 강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커다란 중심으로 삼고 주변 국가의 문화를 자국 문화로 편입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곤 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느꼈고 한글 연구를 통해 중국의 억지 논리에 맞서는 것이 제게는 일종의 사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뉴스 매체 한 곳에서 제 발표 소식을 다뤘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기사는 중화 사상을 내세우며 한글이 중국 한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중국 학계의 현 상황을 지적하고 저 같은 대만계 연구자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점을 흥미롭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기사를 보지는 못했으나 주위의 한국어를 아는 지인이 요약해준 바에 따르면 한국인들도 중국이 한글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에 극도로 분개하고 있으며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해준 제 발표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 제가 한국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기분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물론 중국 쪽에선 부정적 반응이 점차 커지는 듯 보였습니다. 몇몇 중국 학술지나 온라인 공간에 저를 비판하는 글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저보고 한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 아니냐. 대만 독립 세력이 중국을 분열시키는 운동을 하듯이 한국도 중화 질서를 부정하며 억지를 부리는 건데 저는 그 둘 사이를 오가며 분탕질을 치고 있다는 식의 모함글도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연구는 순수하게 언어학적 근거와 사료 검증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며 대만에서도 한국 정부에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중국 학자들의 중화사상 과잉을 지적했을 뿐이었는데 이게 정치 이슈와 결합되어 이상한 방향으로 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대만계로서 이런 논쟁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점을 어떤 의미로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제게는 고향이라 할 만한 대만이 있지만 또한 중국에 대한 반감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국인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한글의 위대함과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옹호하고 싶습니다. 이는 제가 대만인이기에 중국이 주변 국가를 함부로 흡수하려 든다는 공감대를 한국과 공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또한 중국의 역사 왜곡에 오래 맞서온 나라이고 한글 역시 그러한 투쟁 속에서 발휘된 민족의 힘이 담긴 문자이니까요. 저는 앞으로 대만으로 돌아갈지 중국에서 남은 학위를 마칠지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더라도 한글 연구를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10년 넘게 빠져든 분야이고 아직도 해볼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더 깊이 해석하거나 현대 한국어 의문론의 한글 자모 체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조선 초기 금속 활자와 그 인쇄물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밝혀내는 작업도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언젠가 중국의 억지 주장이 아무런 설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한국과 대만 모두 중국의 팽창 정책에 시달리고 있으니 힘을 합쳐 문화적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발표가 중국 학자들에게 결코 달갑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들은 한국을 비난하기 위해 집결한 분위기가 컸고 한글이 대단하지도 않다. 한복이나 김치조차 중국 것이며 한국은 은혜를 망각한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한국이 전통 의식주를 전부 중국에서 빌려갔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글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내세워 조선이 얼마나 독자적이었는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10년에 걸쳐 모은 모든 자료와 논리를 아낌없이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갈등이 빚어졌지만 적어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문자, 한글이 결코 중국 한자에서 왔다는 억측을 그냥 방치하기엔 이 문자가 가진 역사와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와 중국 온라인 매체나 학계 동향을 살피면서 제 발표를 두고 신랄한 비난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을 두둔한 배신자라는 표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만계이기에 애초부터 중국에 충성을 맹세할 생각이 없었고 학자로서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한글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자음과 모음을 창제한 구체적 과정이 살아 숨쉬며 그 어떤 중국 고대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 음성학적 설계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어느 누가 이를 감출 수 있을까요? 결국 학문이란 진실을 좇는 길이고 시간이 지나면 올바른 주장이 빛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회를 기점으로 또 한 번 한글 연구에 매진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이 여러 면에서 중국의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볼 때면 저 역시 마음이 쓰이고 함께 분노하게 됩니다. 한글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나 역사를 폄훼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몸소 느낀 것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려는 의지가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부심이 강하고 한글을 위시한 모든 전통 요소를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그 마음이야말로 언젠가 중국의 무리한 주장을 무너뜨리는 기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대만계인 저로서는 더없이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 한글에 대한 찬양이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왜 한자의 위엄과 중국어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죠. 모든 언어의 뿌리는 중국어입니다. 한글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유럽의 대규모 언어학술회 현장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닝닝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공부해온 자칭 진정한 중화의 후예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는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며 모든 문명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중국어가 곧 언어의 정수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가르침을 전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지요. 그래서 세계 각지의 언어도 결국 뿌리는 중국어다라는 제 생각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 유럽 어딘가에서 열리는 언어학술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학술회는 원래 중국이 초청조차 받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의 중심인 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지요. 최근 유럽에서 한글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연구소 장혜한 선생님께서 특별히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한글이 열풍이라는데 그게 말이 되나? 우리 중화가 만들어준 문자를 한국이 자기들만의 독창적 발명이라며 우기고 있다더군. 자네가 직접 가서 한글은 원래 한자에서 비롯된 거지라고 해명도 하고 중국어의 우수성도 널리 알리고 오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우리의 위대한 중국어와 그 뿌리인 한자의 위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일 기회가 온 거야. 이 일은 저 같은 참된 중화의 후예가 해내야만 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출국 전 가능한 한 관련 자료를 잔뜩 챙겼습니다. 왜 한글이 사실상 중국어 한자에서 나왔는지를 제시하는 옛 문헌들. 그리고 유교 문화권에서 한자가 미친 영향에 대한 책들을 한가득 싸들고 말이죠. 특히 결국 전 세계 모든 언어는 중국어에서 비롯되었다. 한글 같은 문자는 한자의 아류나 다름없다라는 저의 신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런 중요한 학술회에 중국이 초대되지 않았을까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혜한 선생님의 말씀으로 짐작컨대 이미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주최 측과 손을 잡고 자국 문자의 우수성만 과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언어학자들이 모두 한글이야말로 인공적이며 과학적으로 창조된 유일무이한 문자라고 치켜세우고 있다니. 그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분명 필요하겠죠. 저는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하러 뜨거운 사명감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장시간 비행 끝에 저는 드디어 독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학술회 행사장까지 가는 길은 꽤 복잡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중국 학회에서 저에게 준 초청장은 사실상 초청장도 아니었고 이름만 자격 없는 참관인 방청 허가증 같은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전 대국에서 왔다는 자부심으로 당당히 행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착해보니 첫인상부터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유럽의 학회라면 보통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소위 유럽의 주요 언어가 주된 대화 수단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회에서는 여기저기서 익숙치 않은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는 이도 있고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죠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순간 제가 환청이라도 듣는 건가 싶었습니다. 학술회장 로비에 들어서자 행사 포스터부터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큰 글씨로 위대한 한글이라 적혀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국기를 장식한 부스와 함께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전시해 둔 곳도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유럽 언어 학술회인데 왜 이렇게 한국색이 짙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등록 데스크에서
저를 맞이해준 스태프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간단히 자기소개를 마친 뒤 그 스태프는 대뜸 Are you from Korea?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중국어 억양이 강해서 그런지 아니면 여기에 온 동양인은 다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난 중국에서 왔다. 당신들은 초대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중국 학회에서 파견한 대표로서 참관하러 온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태프는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여기진 않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름표를 받고 행사장 입구에서 대기할 수 있었습니다. 개회식이 시작되자 제가 놀라는 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개회사부터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우수성과 21세기의 한글이 갖는 잠재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사람이 유럽 출신인 것 같은데 말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다라며 한글을 극찬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어이없었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문자는 한자인데 왜 저들은 한글을 유일무이한 문자가 어쩌고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이어 여러 나라 언어학자들이 차례로 마이크를 잡고 자기 나라 문자를 한글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언어학자는 과거 유럽에서 독일어가 미개하다는 편견을 받았지만 한글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었고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문자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나온 미국인 언어학자는 영어도 결국 정서법을 표준화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한글은 창제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퀘벡 출신 학자까지 나와서 우리도 프랑스어 지키기에 힘써왔는데 한글은 이미 자체적인 과학성으로 매우 정교하게 발전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한글 예찬회 같았습니다. 저는 중국을 대표해왔으니 자연스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그래도 참을 만했습니다. 그래. 좋아. 한글이 아무리 우수하다 해도 우리 한자가 최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조금만 기다리면 누군가가 한자의 가치를 언급하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 달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개회식 후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패널이 무대에 앉아서 자신의 언어와 한글을 비교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언어학자는 포르투갈어 철자의 복잡성을 토로하면서 한글의 단순하고 논리적인 문자 구조가 너무 부럽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학자는 영어 철자가 불규칙해서 비효율적인 면이 많은데 한글은 창제 원리 자체가 발성기관을 본떠서 음소를 만든 것이니 실로 대단하다고 극찬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두 저마다 한글이 이 부분이 좋아, 저 부분이 대단하다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째서 한글이 그렇게 찬양받는지 저는 속으로 분통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한자를 도입해 사용했으며 한글도 본래 한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배워왔습니다. 결국 한국어에도 한자어가 많고 옛날엔 한문을 공식 문자처럼 썼으니 한글 따위가 아무리 과학적이어도 근본은 우리 한자에서 왔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토론을 주도하던 사회자는 세계에서 인공적으로 창조된 문자는 사실상 한글이 유일하다. 창제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져 있고 그 창제 이념과 원리가 체계적으로 문헌에 남아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그게 유일하다고? 한자라는 게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며 아시아 전역에 문화적 영향을 끼쳤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라 일단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간혹 다른 학자들이 중국의 간체자 도입 사례나 한어 병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지만 주제는 어디까지나 한글이 중심이었습니다. 특히나 한글은 현대에도 디지털 환경에 완벽히 적응할 수 있는 문자라며 SNS나 문자 메시지 등에서 짧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문장을 한글로 번역하면 글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예시를 들어가며 그 효율성을 치켜세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각국 학자들의 한글 칭찬 릴레이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밀어 오르는 순간은 한 한국계 언어학자가 우리 세종대왕의 정신이야말로 21세기에 재조명되어야 한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러한 철학이 근대 민주주의 정신과도 통한다고 본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주변 학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민주주의, 백성 사랑.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중국도 황제 중심의 체제가 있었지만 늘 백성을 생각해온 역사를 지닌 나라다. 굳이 세종대왕이 아니더라도 제국의 위험으로 주변 국가들의 문화와 문명을 전파해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국어에 한글에 열광하고 있는 분위기라 저는 소외감도 느꼈고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토론회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로비에 나가 학회에 참여한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혹시라도 중국 이야기를 하면 흥미롭게 듣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들은 중국어 자체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중국? 인구가 많고 역사도 길죠. 그런데 오늘 주제는 한글이잖아요. 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중국에도 간체자 도입 사례가 있지만 그건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었잖아요. 한글처럼 발음 기관을 본떠 체계적으로 창제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체 왜 한글에만 관심을 가지는 걸까? 중국어가 훨씬 더 오래되고 위대한데 저는 어쩐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사회자가 다시 무대에 올라 언어의 다양성과 문화적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청중석에서 직접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했기에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너무나 울분이 쌓여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가 저를 지목하자 저는 일어나서 크게 외쳤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닝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듣다 보니 한글에 대한 찬양이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글이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창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왜 한자의 위엄과 중국어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죠. 모든 언어의 뿌리는 중국어입니다. 한글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장내가 잠시 술렁였고 사회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글이라는 것도 결국은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고 조공을 바치며 우리 황실의 문명과 문화를 전수받아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자의 형태와 원리를 참고하여 고작 몇백 년 전에 만든 글자가 바로 한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자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에서는 수근거리는 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고 어떤 사람은 실소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사회자는 약간 불편해 보이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 닝닝 씨께서 매우 강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저는 당황과 동시에 좋다, 제대로 붙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입니다 라고 외치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무대에 올라가니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여러 언어학자들이 절 쳐다봤습니다. 그들 표정은 반은 흥미, 반은 약간의 경멸 비슷한 감정이 섞인 듯 보였습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제게 건네며 다시 한번 제 발언을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그러나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들으셨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세계 모든 언어의 기원은 중국어며 한국어와 한글 또한 한자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파생 언어 문자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조공을 바치며 속국으로 살아왔는데 이것은 엄연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토론회장 일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딘가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억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어와 한자는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간체자, 병음 등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도 완료했습니다. 언젠가 전 세계인이 중국어를 쓰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한글만 칭송하는 건 너무 편협한 시각입니다. 이 말을 마치자 드디어 이 학술회에 참여한 여러 학자들이 본격적인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손을 든 사람은 한국인 학자 같았습니다. 그 학자는 저를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닝닝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의 역사는 명확한 근거와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15세기에 훈민정음을 직접 창제하셨고 그 원리와 창제 목적을 훈민정음 해례본 등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뜬 과학적 설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입증됩니다. 물론 한자어를 일부 차용한 어휘가 한국어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자 체계 자체가 한자를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자의 자형과 한글의 자형은 완전히 다른 원리니까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독일 학자가 이어받았습니다. 게다가 한글은 음소 문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각 자음과 모음이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며 이를 조합해 한 음절을 형성합니다. 한자는 음절 문자 혹은 표의 문자로서 형태만 봐서는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고 학습량도 많습니다. 한글은 창제 당시에 이미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의도가 뚜렷했습니다. 그러더니 캐나다 퀘벡 출신 학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글이 창제된 이후로 조선시대에 서민들이 한글을 통해 글을 깨우치면서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과거부터 학자가 되려면 한자를 수많이 외워야 했고 그 문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물론 한자가 위대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글자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학술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한글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인공적 문자이자 학습이 쉽고 체계가 잘 잡힌 문자라는 점입니다. 학자들은 하나둘씩 차례로 마이크를 잡고 한글의 탄생 과정과 우수성, 그리고 그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언급한 한국이 속국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공 관계와 속국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거나 과거 동아시아의 외교 체계에서 조공은 일종의 외교적 의례에 불과했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설령 한자어가 많이 쓰인다 해도 그 어휘와 문자 체계가 동일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던 지식은 중국 중심의 역사서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였고 한글 창제 원리나 한국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온 언어학자들이고 탄탄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막연한 한자가 근원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도 중국이야말로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한자를 통해 동아시아 전체를 문명화시켰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조선시대 내내 중국 황제에게 고개를 숙여왔고 모든 제도와 문물을 중국에서 받아갔습니다. 심지어 한글도 그 발상을 하는 과정에서 한자의 적잖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상 반복된 주장을 거듭하며 중국이야말로 원조 문명, 한국은 그저 파생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고 여겼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사회자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각측의 입장이 드러난 것 같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도 아직 할 말이 남았다고 더 큰 소리를 냈고 객석에서도 고성이 터져 나와 무대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행사 진행요원들이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마이크를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중국어가 제일 우수하고 한자는 절대 없어질 수 없는 문자다. 모든 언어는 중국어가 뿌리다. 특히 한국어가 대표적인 예라고 다시 한번 외치며 결국 무대 위에서 행사 스태프의 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사회자가 강제로 마이크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이 무대에 올라와 제게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관중석에 있던 또 다른 학자가 일어나서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제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닝닝 씨,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어학을 전공하며 여러 언어의 뿌리와 체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언어가 중국어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역사적, 언어학적 근거가 없는 설입니다. 실제로는 언어마다 발생 기원이 다르고 여러 갈래로 나뉘며 어떤 언어도 단일 언어에서 전부 파생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도 유럽어족, 알타이어족, 세머족, 아프로아시아어족 등 세계에는 수많은 어족이 존재합니다. 동아시아 언어 중에도 중국어와는 어족이 다른 언어가 많습니다. 한국어 역시 학자들 간에 아직도 기원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중국어에서 짙게 파생되었다고 학계에서 공식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 학자의 말이 끝나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야말로 참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반박을 하려 해도 이미 저는 그 어떤 논리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언어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내 주장임을 저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지만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한국인 학자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글이 뛰어나다고 해서 중국어가 하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국의 한자와 문화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죠.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글이 어떻게 창제되고 발전했는지, 그리고 왜 과학적이라고 평가되는지를 집중 조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위대하다면 굳이 이 학술회가 아니더라도 중국어만의 행사에서 중국어의 우수성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토론장은 또 한 번 크게 술렁였고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학술회장 안에서 완벽히 궤변론자로 낙인 찍힌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며 수근거렸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심 대국의 자존심으로 버티려 했지만 이 이상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학술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사회자가 토론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잠시 소란이 있었지만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제 등 뒤에 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한글이란 정말 대단한 문자군요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 찬양 일색의 목소리가 제 자존심을 더욱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고 차라리 비행기를 다시 타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학술회라고 해서 중국의 위상을 널리 알릴 기회라 기대했건만 오히려 굴욕감과 분노만 얻은 채 도망치듯 나오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원래 행사 일정에선 세계 언어의 미래라는 세션이 있었고 저는 거기에 참석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날 난동을 부린 사람으로 찍혀 그 학술회장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제게 남아있는 건 학술회 관계자의 불쾌한 시선뿐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예약해둔 호텔에서 하루 더 묵으며 관광을 할까 하다가 이곳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비행기 표를 당겨 귀국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얼른 항공권을 변경했고 곧장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한글에 열광하던 그 토론에 과연 나만 잘못된 걸까? 아니, 혹시 정말 한글이 그렇게 대단한 문자이긴 한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아니야. 그래도 우리 중국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위대한 문자인 건 변함없어. 내가 언어학자들이랑 싸울 필요도 없이 언젠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마침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모두가 중국이 최고라는 생각에 별 의심을 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연구소 장께 면담을 요청해 유럽 학술회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체면이 있기도 했고 연구소 장께서 날 파견한 일이 자칫 실패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술회의 분위기가 한글 찬양 일색이었고 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지적해줬다. 하지만 이 학술회 주최 측이 한국 측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는지 끝까지 중국어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과 더 대화할 가치가 없어서 자진 퇴장하고 돌아왔다는 식으로 보고했습니다. 연구소 장께서는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며 서양인들은 동양의 역사나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특히 한국 쪽 이야기에 치우쳐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제게 동조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와 함께 연구하던 동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닝닝, 우리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요즘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고 K-팝, K-드라마 등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자연스레 한글에도 관심을 두게 되는 상황이잖아. 중국도 물론 많은 이들이 배우지만 한글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는 인식이 퍼지는 게 현실이라고. 그 말을 듣자 저는 왜 우리 한자는 어렵다는 인식만 강조되나 하고 뾰로통해졌습니다. 동료는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자는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학습 진입 장벽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 조상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언어가 중국어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번 학술회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된 거고 저는 괜히 버럭 화를 내며 너도 그쪽 편이냐 라고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저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주려는 듯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저는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어와 한글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유럽 학술회 참가는 제게 여러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글에 대한 토론을 전 세계 학자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을 줄은 몰랐고, 그것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다른 언어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게 된 계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곧바로 한글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날 무대 위에서 학자들이 제시했던 근거와 논리가 완전히 허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뿌리 깊은 중화 사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국어야말로 수천 년간 아시아 문명권을 지배해온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언어라는 생각이니까요. 앞으로도 중국과 한국은 역사, 문화, 언어 문제로 종종 갈등을 빚을 것입니다. 저처럼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고 합리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학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시점에선 중국어가 곧 세계 언어의 뿌리라는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럽 학술회에서 망신을 당한 것쯤은 훗날의 대역전극을 위한 작은 에피소드라고 믿고 싶습니다.